안녕하십니까. SPNSTV의 정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전직 서대문구 싸움장 출신이자 지금은 사회복지와 중독학 그리고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계신 제갈건님을 모셔봤는데요. 무슨 얘기 나눴죠? 학폭, 비행 청소년, 중독, 그리고 동양 철학 내지 예의 범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뜨거운 연장전 영상을 위해서라면 엔젤 투자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갈건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는 뭐 제갈건님 컨텐츠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초청한 것도 있지만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을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저희가 제갈건님한테서 가장 재밌게 그리고 흥미롭게 생각했던 부분은 또 제갈건님의 그럼 성장 배경이랑 또 현재 네. 그 모습까지 동양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그런 트랜지션하신 그런 네. 모습이 저희는 되게 인상 깊고 네네네. 그래서 조금 그 제갈건님의 성장 배경이랑 예.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모르시는 또 시청자분들 위해. 설명해 드릴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튼 보편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성장 배경이.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도 약간 이제 그 가장 처음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건 사실 가정이잖아요. 가정. 근데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가정 내에서도 아무튼 보편적인 가정은 아니었어요. 약간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뭐 형제도 있었고 부모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이 마음이 이렇게 늘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동양에서는 항상 그런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불교도 여기 부처님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서구인들하고는 조금 우리가 생각이 다른 게 서구인들은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뭘 해가지고 막 이제 개척하고 이런 걸 좀 바라는 거라면 우리 동양인들은 사실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그냥 내가 태어났는데 뭐 노비로 태어날 수도 있고 왕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그냥 뭐 소 키우고 그때 다 농사 짓고 그랬잖아요. 뭐 소 키우고 농사 짓고 그러되 뭐 막걸리 한잔 하고 점심 되면 그러다가 뭐 때 되면 죽고 사실 그게 우리 동양인들의 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커서 뭐 대통령이 돼야겠다, 뭐 내가 장관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거 우리 동양인들은 옛날부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냥 삶 자체 그런 거 우리가 요새 실존이라 그러잖아요. 실존이라고 그런 게 이제 우리 동양의 하나 큰 특색인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에 항상 우리는 주안점을 뒀다 그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마음이 편치를 못하다 보니까 밖으로 많이 튀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제가 좀 제 성장기를 돌아봤을 때 후회가 되는 거는 조화를 좀 못 이루고 살았던 거. 남들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좀 더 사이좋게 지내고 좀 더 내가 그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 성장기 배경 중에 하나 기억에 가장 남는 거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냥 이 하나로 대강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 싸움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하나는 아니었을 텐데. 그때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뭐 짱이라는 뭐 그런 개념도 있었고 좀 우습지만 또 일진이라는 뭐 그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옆 학교에 막 가가지고 누가 싸움 잘한다 그러면 요새 랩 배틀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야 너 잘하냐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치고받고 이제 머슴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이제 어디 옆 동네에 누가 싸움 잘하는 친구 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도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이제 갔는데 정말 아무튼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제가 맞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뭐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제가 그 독립운동 하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존경하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역사로 배우고 그랬을 때 뭐 대단한 분들이다 요 정도만 있어요. 실감이 안 났는데 그 막 고문당하고 뭐 어제도 3.1절이었지만은 엊그제인가요? 엊그제 3.1절이었지만은 막 고문당하고 가서 막 온갖 고초를 겪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속된 말로 뒤지게 얻어맞고 그 친구가 이제 막 피도 보고 자기도 흥분하고 그러니까 물론 애들이지만 중3짜리 애들이지만 이 친구가 좀 이 감정이 올라왔나 봐요. 그리고 저보고 이 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하냐고 무릎 꿇어 이 개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0.1초 고민도 없이 그 무릎이 딱 꿇리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리고 제가 창피해가지고 저기 싱가포르란 나라로 저희 집이 사실 그렇게 형편이 좋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뭐 어디 유학 턱턱 보내고 이럴 형편이 된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친구들 보고 또 다음날 뭐 학교도 못 가겠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들이 옆에서 보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친구들이야 뭐 와가지고 야 괜찮아 뭐 잘 싸웠어 뭐 그런 게 안 들리죠. 저는 이제 내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로 유학을 이제 갔다가 그 뭐 도피성이잖아요. 그게 회피한 거잖아요. 현실을. 그러니까 이제 오래 못 가죠. 사실 그게 목적 유학이라는 건 뭐 학문을 내가 배우고 가서 뭔가 거기서 큰 포부를 품고 그렇게 가는 게 유학인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7개월 있다 그냥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한 30대가 되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트라우마가 이 저한테는 트라우마거든요. 이게 그 사람 누군가 보는 앞에서 그것도 뭐 동년배 앞에서 그것도 내가 뭐 독립운동을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껍죽거리고 어디 가서 싸운다 그러다가 그 동년배 친구 앞에서 그 무릎을 꿇었다는 게 굉장한 트라우마였는데 그 연대 교수님 하신 분의 이제 제가 성함은 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 계셨다 그래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전부 이제 학생들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수업 끝나고 그 교수님한테 그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니까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제 특강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업 끝나고 물어봤대요. 아, 교수님 어떻게 수업 분위기는 괜찮게 학생들 뭐 이렇게 좋으셨냐고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아 학생들이 너무 집중을 잘해가지고 내가 보지도 않고 강의했다고 그러시더래요. 이게 시각장애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유머인데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내가 드러내서 조금 자학적인 유머로 들릴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장애라는 내 약점을 그 위크니스를 거의 초월하다시피 한 네, 그런 모습이라고도 이제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양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어디 서울 맹학교라는 데서 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저는 이제 대학생 뭐 이제 봉사자로 가 있는 거고 기타를 한 학생이 연주를 하는데 정말 뭐 아무것도 제가 기타에 대해서 모르는데도 들었을 때 너무 멋지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진짜 기타 정말 잘 친다. 어떻게 이렇게 기타를 잘 치게 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몰랐어요? 저는 악보도 안 보고 쳐요. 그러던 거예요. 그 친구가 또.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제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 친구한테 좀 조심스럽죠. 근데 이 친구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이 친구 나보다 어린데도 그러니까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나이랑 성숙도는 뭐 전혀 비례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그 친구하고 그 연대 교수님 얘기 두 분 걸 듣고 제가 아, 나도 이제 이 나한테 트라우마가 되는 거 이거를 어디 가서 숨기지 말고 얘기할 수 있게 됐을 때 내가 이것을 진짜 극복하고 뭐 승화할 수 있게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어디서도 안 했던 얘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여기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튼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때때로. 그러니까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선생님 말씀 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지금 저는 중독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의 이제 그 포틀랜드 지역에서 이제 그 인디안들 이렇게 정신보건하고 그런 분인데 그 이제 원주민. 원주민인데 이제 이분은 학자죠. 근데 교수님들 이제 특강 초청을 해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특강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과 대표로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막 장황하게 썼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제 강점이란 걸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인 트라우마 같은 게 아직까지 있잖아요. 사실 뭐 뉴라이트라든가 요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고 뭐 밀정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일제의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그 인디언 교수 그분이 이제 트라우마 전공자인데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가 막 장황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막 우리가 뭐 위안부 유린당했던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제한테 당했던 거의 뭐 제가 아는 건 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제 얘기를 엄청 심각하게 그리고 엄청 우울하게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나한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나는 답변은 못할 것 같다 그거예요. 내 능력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거죠. 내가 답변하는 거는. 근데 다만 우리 인디언들도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뭐 백인들한테 그런 비슷한 류의 어떤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그리고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telling your story. 당신의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healing can happen. 치유는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진짜 뭔가 좀 치유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물론 이제 내 치부나 약점을 여기저기 다 까발리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근데 내가 정말로 극복했다면 뭐 초월했다면 그거를 내가 이제 좀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는 많이 대화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성장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와버렸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무릎을 꿇었던 놈이에요. 싸움질하고 다니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뭔가 요즘 특히 한국 그런 미디어에서 뭐 예전에 뭐 이런 학폭 뭐 이런 네. 논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네. 것들을 쉽게 인정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렵죠. 뭔가 나와서 뭔가 나의 과거를 그렇게 오운업하고 내가 네. 이랬던 사람이고 예. 뭔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긍정적-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용기나 뭐 이런 질타를 받을 어떠한 용기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뭔가 이 한국 사회에서 현재는 되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매장을 당하는 경우가 네.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그런 여건이 사회적으로 많이 안 갖춰져 있다는 생각. 근데 그 제갈권님은 그래도 그런 용기가 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뭐 동양 철학이나 아니면은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뭐 네. 어떤 그런 소스가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좀 그거를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었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여러 가지 철학이나 뭐 종교의 힘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금도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 드러냈을 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가 나 자신을 매장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운동을 하고 왔는데 이 트레이드밀 하면서 그걸 보거든요. 그 뭐 이제 리모컨 돌리다 그냥 재밌는 거 나오면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온 숙력 캠프 뭐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뭐 검찰인가 거기서 오래 일하신 검사관이라고 거기는 이제 TV에는 소개가 됐는데 그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뭐 심박수나 호흡이나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나, 진실을 말하고 있나, 이제 그거를 체크하는 이제 뭐 그런 장면이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동양 철학이나 뭐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미 지금 오늘날 제일 막강한 종교는 사실 과학이잖아요. 오늘날에. 그렇죠. 아무리 뭐 종교적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던 분들도 과학적인 연구 결과라 그러면 이제 솔깃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막강한 종교는 과학인데 그 과학 안에도 저는 자꾸 과학을 철학하고 과학이니 종교니 이런 거를 평행선상에서 따로 볼 게 아니라 다 그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서로가 서로의 영역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맹자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맹자에 나오는 그냥 하나의 일화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 시체를 갖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꼴짝이에 그냥 갖다 버렸대요. 네, 죄송해요. 웃으면 안 됐는데. 네. 아니 뭐 너무 뭐 때문인지 충격적이어서. 모르겠는데 꼴짝이에 갖다 버린 거죠. 근데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이제 그 골짜기를 다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이제 엄마 시체 버린 데를 보니까 이제 뭐 파리, 모기 이런 애들이 와서 시체를 빨아먹고 그다음에 막 살쾡이, 여우 이런 애들 와서 파먹고 이제 그런 장면을 이 사람이 보는데 그때부터 그냥 막
이 막 가슴이 뭐 몸이 막 열이 나고 막 땀이 흐르고 그 다음에 막 그걸 못 쳐다보겠고 힐끔힐끔 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이 다시 집에 돌아가서 삼택이랑 뭐 가래랑 이런 걸 갖고 와서 부모님 시신을 다시 수습을 해드렸다. 흙으로 덮고 뭐 이렇게 매장을 했다. 뭐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맹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땀 흘리고 제대로 못 쳐다보겠고 하는 거는 이 사람 뭐 배움이나 뭐 도덕적으로 네가 옳고 그르고 이런 거 배움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반응이 내가 뭔가 잘못되고 내가 뭔가 그릇된 일을 했을 때는 자연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드백은 그러니까 선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자가 주장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맹자가 막 성선설이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도 뭐 심박수나 호흡이나 뭐 이런 걸 본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되고 나한테 캥기는 게 있고 뭐 뭔가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삶에서는 이제 계속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 탐지기 나한테 이렇게 달아놓은 건 아니지만 24시간 나는 뭔가 그런 상태에 이 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 얘기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고 또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지만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감춘다고 해서 과연 나는 시원하겠는가? 그리고 그게 감춘다고 감춰지겠는가?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사회적으로 뭐 지금 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건 너무 미미하겠죠. 근데 혹시 누군가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질타하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 쟤처럼 나도 한번 어떤 용기나 이런 뭐 위로를 얻었다든지 그래서 용기를 한번 내보자 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죠. 예, 그 정도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사실. 예. 저도 그 성경에서도 나와 있고 그 과거 이제 동양 철학에서도 그 사자성어가 기억 안 나네. 수치심이 이제 은연중에 다 있다라는 무슨 지심 이런 수호지심일까요? 네, 수호지심 이런 말들이 있고 제갈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육체적으로도 반응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거짓말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걸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오고 이러는 것이어서 뭔가 우리 모두가 느끼는 레이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레이더. 그런데 제가 조금 느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나 내 마음이랑 연결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것에 있어서 뭔가 오히려 더 억지로 아닌데 내가 맞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뭔가 속이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더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저는 자연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을요. 맞아. 왜냐하면 그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사실 그냥 딱 그 사람들 얘기 한마디로 딱 줄여봐라 그러면 무위자연이잖아요. 무위자연. 근데 우리가 이제 무위자연이라 그러면 뭐 무위라 그러면 뭐 말 그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죽죠. 인간이 숨도 안 쉬면 금방 죽으니까 뭐 그런 뜻은 아닐 테고 무위라는 거는 이제 좀 쉽게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억지스러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척하지 뺀다. 않는 거. 예. 억지스러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모두가 좀 그런 게 있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많은 척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뭐 잘난 척, 뭐 또 어떨 때는 뭐 겸손 떤다 그러고 일부러 못난 척을 하기도 하고 있는 척, 없는 척, 뭐 성형 한 척, 안 한 척, 뭐 별의별 척을 다 하고 사는데 그 척을 완전히 뺄 수는 없겠지만은 척을 최대한 좀 덜 하고 살아보자 그런 얘기겠죠. 그 무위라는 거는. 그리고 자연이라는 거는 이거는 adjective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처가 아니라 나온이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추럴한 거. 그러니까 억지로 척을 안 하게 되면 내추럴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랬을 때 자연을 저도 가끔 이제 뭐 볼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좀 주시를 하게 되는데 빗방울 같은 거 조금만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걔들이 뭐 북한 군인들 제시카드에서 이렇게 탁탁탁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눈이나 비가. 그러니까 사실 그게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그 뭐 각도를 맞춰서 물건을 놓으려 그러고 뭐
그 자연스러움을 자꾸 우리는 인위적으로 바꾸려 그런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는 자연을 볼 때 그러니까 척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까 계속 예시로 말씀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너한테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너 잘못하면 너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 두렵지 않아? 뭐 그거 말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이런 거 없어?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자연을 봤을 때는 자연은 척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연은 참 솔직한 존재잖아요. 자연이라는 거는 뭐 사자도 뭐 배고픈데 뭐 지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이 도덕적으로 내가 약자를 해치면 안 된다고 뭐 기린을 뭐 앞에 두고 안 잡아먹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자연은 있는 그대로 솔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직한 거, 좀 정직한 거, 예, 그런 미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예. 그러면은 요 질문이 궁금합니다. 동양 철학이나 이제 공자나 이런 네. 텍스트를 읽어보면은 되게 그런 행동 강령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예의 발라야 되고 우더르는 공경해야 하고 네. 이런 것들이랑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따르는 거랑 네. 분명히 충돌되는 지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그 두 가지의 예, 밸런싱을 예.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철학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턴 필라소피라고 하는 거, 동양 철학이라 그러면 되게 그거는 그냥 중국 철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철학도 물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다 이제 문화권이 한중 이름 비슷했으니까 그거를 뭐 딱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공자는 사실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자한테 그래요? 공자한테 당신 어디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당시 중국 개념이 없죠. 아, 중국이란 그렇네. 개념 자체는 이제 뭐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맞네, 1949년 이때 뭐 인민공화국 그때니까. 그러니까 공자한테 물어보면 아마 노나라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자기는. 근데 그 노나라 때는 한국 중국 개념도 없었고, 그러면 이제 사실 공자가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바로 산동반도만 황해만 건너면 또 우리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또 그쪽으로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동양 철학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개거든요. 그 갈래가 유가 아니면 도가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유교라 그러는 거, 아니면 이제 도가 철학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산이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등산로가. 네. 그러니까 어느 딱 맞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정상을 향해서, 도라는 정상을 향해서 가는 건 똑같은데 다만 길이 조금씩 다를 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유학은, 이거 제가 볼 땐 그래요. 유학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 기준을 자꾸 세워주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뭐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되고, 뭐 이웃 간에, 부부 간에 마땅히, 형제 간에 마땅히, 뭐 어른한테 마땅히, 뭐 이런 거 자꾸 기준을 세워주는 거라면, 도가 철학은 자꾸 기준을 빼려고 그러는 거죠. 맞죠. 세운 거를 빼려고 그러는 거죠. 자연에 가깝게끔. 자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준이 프리하잖아요, 자연은. 그랬을 때 이 유가랑 도가의 그런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사람들이 이 유교보다는, 우리 유교라 그러면 벌써 그러잖아요. 이거 뭐 꼰대라는 말이 벌써 떠오르고. 벌써 미간이 찌푸려지는. 이제 막 벌써 막 사카 쓰고 막 이런 한복 입고 이런 거 막 떠올리고 그러면 네. 막 좀 알 수 없는 분노 같은 것도 막 네. 치밀, 우리 세대가 약간 그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도가 철학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도가 철학은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을. 융통성 있게. 유학은 참 좋은데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옥죄기만 한다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클럽 같은데,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다가 이제 클럽 같은 데 가서 좀 놀 수도 있는 거고, 또 막말로 그냥 또 원나잇도 할 수 있는 거고, 젊은 날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뭐 유학 공자는 왠지 그러지 말라 그럴 것 같고,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유학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유학도 사실 좀 이렇게 정밀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제 공자는 적어도 그런 꽉 막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소위 네오 컨퓨시아니즘이라고 하는 신유학으로 오면서 이제, 그리고 조선 성리학으로 오면서 이게 많이 좀 지금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 같은데, 공자라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꽉 막힌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자는 뭐 더 열린 사람이고, 그러니까 도가가 말하는 건 딱 이거 하나거든요. 자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에서 포착할 수 없는 행동만 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회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조직이 유지되려면 기준이 있어야지 당연히 어떻게 기준 없이 살라 그러냐. 그럼 이 세상 다 뭐 무정부 상태로 그럼 갈 거냐.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이 노자 장자에도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육아보다 더 확고한 그런 윤리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포착할 수 없는 건 하지 말라 그거거든요. 근데 자연에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가서 남을 괴롭힌다든가 뭐 막 남을 찔러 죽인다든가 가만히 있는 존재를 뭐 가서 못 살게 군다 이런 건 없잖아요. 자연에서 동물도 그런 건 없고 다 이제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만 하면 되지. 우리가 왜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 버리고 그것도 안 버리면 좋겠지만 버릴 수도 있는 거지. 버리고 그걸 막 사람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런 거는 그런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가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융통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특히 더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 기준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내 기준만 옳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공자가 4가지 끊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요새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사사로운 생각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나만 어떻게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는 생각 없었다는 거. 그래도 뭐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면 그것도 안 되는 거겠지만은 조금 어쨌든 나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다. 이건 안 잊어버리는 거.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 뭐 공동체에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공동체를 뭐 내가 이바지하겠다, 공동체가 잘 되게 돕겠다, 내가 뭐 공동체에 대단한 일을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공동체에 소속은 돼 있다 하는 그 정도의 일말의 소속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망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독재나 뭐 이런 것도 다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무의, 무필, 그다음에 무고, 무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동체 의식 정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무필은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새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사람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꼭 그래야 돼. 결코 반드시 죽어도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국룰. 네, 내가 있는 한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공자가. 근데 이게 내가 있는 한 이런 말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신이 뚜렷하고 신념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그 한자가 한정 짓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내 그릇은 딱 요 정도밖에 안 돼. 그거를 이제 좀 자인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맞네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융통성을 갖고 그 전까진 기준이 필요했죠. 뭐 이제 나라도 빨리 발전시켜야 됐고 이제 뭐 새마을 운동도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빡빡한 기준이 없으면 안 될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시대는 계속 변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계속 이걸 끌고 와가지고 요즘에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꼰대가 되는 거죠. 뭐. 그러면은 융통성이랑 이제 기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 저는 요 질문이 궁금하거든요. 예. 예의범절이라는 키워드가 네. 되게 조금 오용도 많이 되고 있는 것 예. 같고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동양 철학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국 사회에서 예의범절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라는 거를 생각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뭐 예의 바르다, 예절 바르다 하면은 이제 뭐 그냥 우덜은 지나가면은 그냥 고개 깍듯하게 숙여서 인사하고 뭐 윗사람이 까라면 까고 그다음에 뭐 여자랑 애들은 빠져 뭐 이런 식을 이제 그 굉장히 뭐 예의 바르고 엄숙하게 뭐 그런 좀 시류가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무의식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해요. 예라는 거는 나도 주인공 그리고 너도 주인공의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만 주인공이 돼도 문제가 되겠죠. 나만 주인공, 니들은 전부 엑스트라, 깍두기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나는 깍두기고 니들이 주인공 이렇게 돼도 약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주인공, 당신도 주인공. 그 공자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기소불용 물시와인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베풀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하기 싫은 거 나한테 시키지 말라 그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하고자 하는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먼저 해주라 그러잖아요. 그 골든 룰이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게 동양하고 조금 다른 게 똑같은 소리 같은데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한테 해주는 것보다 이거 굉장히 능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공자는 네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말라. 이거는 약간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동양의 정신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라면 드시고 싶은데 예를 이제 성경으로 한번 먼저 가보면 제가 라면을 먹고 싶어요 지금. 그럼 우리 선생님한테 나 라면 먹고 싶으니까 먼저 라면을 끓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은 라면을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밀가루 성경에. 알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밀가루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의도치 않은 폭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동양은 항상 네가 하기 싫었던 거, 네가 당해서 하기 싫었던 거, 그건 적어도 남한테 하지 말아라. 뭐 요 정도니까. 그리고 저는 철학은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철학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올드한 학문이 돼버렸어요. 철학이라는 거는. 철학이라 그러면 막 대단한 뭐라도 되는 것처럼 하는 그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철학 자체가 그냥 내 삶과 생활이 그냥 철학인 거니까 철학하면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변적으로 뭐 관념이나 개념을 갖고 놀고 이런 건 좀 없어져야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철학을 싫어하게 된 제일 그게 언어가 일단 안 맞아요. 이는 아까 말씀하신 수호지심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은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나 오늘 뭐 김치찌개 먹었어. 이런 말이 통해야 되는데 오늘 수호지심 실천했어요? 그때부터 짜증 나는 거거든요. 이제 뭔 속된 말로 개소리 하나 이런 소리가 들으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접점을 찾으려면 저는 현대 언어로 다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철학자들의 몫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제 설명할 때 그렇게 좀 많이 바꿔요. 그러니까 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인의 예지 보통 그러잖아요. 여기 앞에 숭례문도 그 숭례가 레자잖아요. 그리고 흥인지문 동대문 가면 그게 인이고 그다음에 옛날 서대문이 돈의문이잖아요. 그게 의고 그다음에 뭐 저기 상명되는 데가 뭐 홍지문 그게 지고 그다음에 중앙에다가 그 정도전이라는 분이 보신각을 설치해가지고 인의 예지 신이 된 거잖아요. 그게 그때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참 인하네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인이라 그러면 이게 뭐 인자하다는 뜻인지 인상이 좋다는 뜻인지 사람 뭐 인으로 받아들일 수도 인사이드 있고 아웃도 있고 인사이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너무 이게 이 외연이 너무 넓어진 거죠. 그랬을 때 인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EQ 인이라는 건 뭐 인자니 뭐니 이런 게 아니라 공감 능력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대화할 때 너 이렇게 감이 없냐. 그다음에 쟤는 좀 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그 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현실하고 상식에 대한 감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내가 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공감이 된다는 뜻이죠. 공감 능력 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게 제일 유의한 특성이 그거잖아요. 감이 없는 걸 사이코패스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 나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랬을 때 뭐 그런 뉴스를 예를 들어서 내가 봤는데 뭐 쏘와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게 뭐 그랬대? 죽었대? 이러면 그건 약간 이제 사이코패스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마땅히 느껴야 될 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 이제 인의 단서는 항상 측은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하는 것보다 누군가 이제 나쁜 일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불행을 겪었을 때 같이 그거를 불쌍하게 여겨줄 수 있는 거 그거가 이제 사실 공감의 핵심이란 말이죠. 우리 동양에서는 인터넷 댓글들에 조금 측은지심이 없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죠. 이런 남의 고통을 봤는데 그걸 슬퍼하기는커녕 뭔가 조롱을 한다든지.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길래 왜냐하면 측은지심이라는 거는 수호지심이랑 비슷하게 어쨌든 네. 우리 모두가 내면에 있는 것이고 맹자는 다 우리가 네.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뭔가 정말 그래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아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도 뭔가 어렸을 때 본인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주변의 동조랑 그런 사랑과 서포트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내가 너무 못해. 그러면은 뭐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쨌든 그 학생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럼요. 뭔가 네. 선생이나 부모님들은 너 왜 못 받았어? 이렇게 질책하고 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너 인생 망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서 뭔가 측은지심과 나의 그런 그 선을 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끊긴 사람들은 이제 남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제 사실은 측은지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면 내 자신한테도 그렇게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맞아요. 자기 자신을 측은하게 못 여기면서는 남 누구도 측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뭐 사이코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범죄 연쇄 살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불쌍함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이 미디어 이 가상현실 아니라는 이제 약간의 특수성도 좀 작용을 하겠죠. 현실에서는 안 그런 사람인데 이제 많죠, 그런 여기서 사람들이. 다른 모습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저는 그 예 뭐 이런 거 하면서 생각이 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케어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운전 조심해 네. 라고 만약에 뭐 운전 조심해서 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예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 아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네, 너무 네. 뭔가 네거티브한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지랖 이런 뉘앙스야? 오지랖도 오지랖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조심하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긴 한데 네. 이게 조금 그래도 뭔가 항상 안 좋은 점을 좀 이렇게 조심해 요런 게 많은 듯한 느낌? 불안형 베이스의 조언. 뭔가 이게 부정적인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은 걸 전제로 그쵸. 하게 된다 그런 그쵸, 말씀이신 그쵸. 것 어머님들이 같은데. 나가서 예. 조심해라 이런 거. 그치 나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도 그런 말을 이제 많이 듣고 자라고 또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할 때마다 되게 이제 지우고 다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 감기 조심해가 아니라 오늘 옷 따뜻하게 입었지 뭐 이런 예. 식으로 하면은 좀 더 그냥 긍정적으로 예. 예의를 뭔가 이렇게 예. 표현하거나 예. 뭔가 이렇게 케어리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되게 그런 예의나 이런 감정들이 요즘은 되게 부정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 그걸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네. 최대한 포인트. 좀 더 긍정적으로 뭔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왜냐면 쟤도 그거를 뭔가 부모님한테 들으면서 항상 부모님이 이제 이런 거 조심해. 행실 조심해. 말 요런, 조심해. 요런 거 뭐 조심 이게 항상 좀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날 거에 대한 네. 그 두려움에 기반한 너 어디서 담배 피고 다니는 거 아니지? 그런 거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말고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건데도. 그치. 맞아. 그냥 그 That's a good 감정은 point. 똑같은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더 기분 좋게 이거를 네.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건설적이고 좋은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다 해야 될 고민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전달하는 메시지는 똑같은 건데 그거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잘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언행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주역 같은 거에 주역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주역이라 그러면 우리가 막 점치고 뭐 주역이라 그러면 막 굉장히 요새 또 막 약간 그 주역을 토대로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사주 뭐 이런 걸로 연결되기 쉬운데 주역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이 우주의 어떤 원리를 좀 설명하고 싶었던 이제 그런 책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주역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세상에 길흉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있겠죠. 길흉이라는 거. 뭐 길한 운세가 있고 흉한 운세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는 좀 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좀 운이 좀 지질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운이 아예 없거나 그렇다고 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운구 뭐 기일까진 될지 모르겠지만 운십 기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주역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언행에서 항상 단서를 찾으라 그러는 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길한 운세가 나왔어요. 점을 쳤는데. 근데 내가 이 운세만 믿고 밖에 나와서 언행을 개판으로 한다. 그럼 그 사람 운세는 필시 길에 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길한 운세가 나왔어도. 예를 들어서 흉한 운세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오히려 이러니까 더 조심하고 삼가하고 말 한마디라도 좀 가려서 하고 그래야 되겠다 하면은 그런 사람 운세는 점점 길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지. 딱 못 박아서 뭐 너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네 운세는 길해, 흉해 이렇게 하는 게 주역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좀 긍정적인 표현들 그리고 내가 바꿔보려는 노력 그게 굉장히 운세를 좋게 만들 수 있는 큰 방법이 아닐까 그런 것 싶어요. 같아요. 예. 굉장히 맞아. 앞으로 운세가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 그런 느낌. 그래서 또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제가 그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네. 이성인가요? 아니요. 동성 친구인데 네네. 걔가 그 중고등학교 때 되게 놀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예. 막 저한테 어떠한 얘기를 많이 해줬냐면
그럼 막 폭력도 많이 했었고 막 갈취 그리고 예.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자라는데 네. 그 여름 방학 때가 이제 막 3, 4개월 이렇게 기니까 그 다른 친구 집안이 여름 방학 때 어디 놀러 간 거예요. 네. 내가 그걸 알고 자기 친구들한테 얘네 집 비니까 얘네 집을 털자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친구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그런 거 집을 털어가지고 막 하다가 걸려가지고 막 그런 재판 소년원 이런 데도 가고 그랬던 친구가 이제 되게 정신을 차리고 학교 저랑 같은 대학교에 다녀가지고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살면서 막 취업도 되게 잘하고 그 친구한테는 그런 되게 세컨 찬스 같은 게 분명히 자기가 그 기운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게 바꾸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저는 그걸 보고 되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되게 리스펙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뭔가 한국 사회에서 그런 그 친구가 만약에 큰 연예인이 됐다고 한다. 그 잘못 그 뭔가 회사가 아니라 해가지고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연기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연기자가 되었어요. 근데 전의 삶은 뭐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을 그거를 뭔가 고지고대로 봐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전혀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꼬리표가 달리지. 꼬리표가 달리고 그러면은 이제 또 댓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은 너는 그때 중고등학교 때 사람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너가 이제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가 돼? 뭐 너가 그 사람 인생 뭐 망쳐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사람의 인생 또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게 당연히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뭐 법적으로 일어나면 최고고 아니라면은 뭐 본인이 그거를 되게 마음의 양심에서 많이 짊고 살아야 되는 그런 대가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굶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를 되게 섣불리라기보다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사회로서 세컨드 찬스를 주기를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것도 결국에는 그 감형을 하고 대가를 치르고 이 사람을 다시 사회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감옥이라는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세컨드 찬스를 주기 위해서. 교화에 있죠, 사실은. 교화에. 그게 되게 큰 교정.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거는 되게 없고 이 사람의 어떠한 전의 행실에 대한 꾸짖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을 매장시키고 요게 되게 중점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저희 뭔가 사회로서 이거에 대한 리뎀션 뭔가 이거에 대한 어떠한 자비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다시 그러한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좋게 승화시켜서 사실 그 공헌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새로운 이 사람만 했던 어떤 그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네. 좀 리뎀션이나 자비 이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또 제갈권님한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한 그 전에 성장 배경이 어떻게 더 좋게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 눈을 뜨게 하셨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그걸 좋은 쪽으로 더 승화를 시킬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는 이미 너무 만연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그리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문신하면은 믿고 네. 걸러야 된다. 문신이나 뭐 어디 뭐 다 믿거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뭐는 믿고 걸러라 이런 말 많이 조신데 하는데. 또 믿거조가 있다. 어허. 네, 굉장히 서운합니다. 믿고 걸러라 뭐 그런 말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중용의 이제 부재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중용의 부재. 다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게 일종의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라는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수건은 안 빨아도 계속 수건이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근데 걸레도 락스 풀어가지고 팍팍 빨아가지고 쓰면은 수건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수건도 가만히 뭐 태생은 수건으로 놨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뭐 놔두고 어디 빨지도 않고 그러면 곰팡이 쓸고 그러면 그 수건도 못 쓰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걸레처럼 쓰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 제일 큰 이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동양은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가능성.
한 존재가 변화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계속 우리는 주목을 하겠다는 건데 서구 문명은 조금 이제 그거를 뭐랄까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예, 그죠. 뭐 항상 그 문화권 자체가 그렇잖아요. 창세가 있으면 종말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려고 우리 동양은 순환하고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거는 좀 가혹하다 그거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 우리 동양인들의 정신은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동양인들의 정신은 뭐 서구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구는 항상 캐나다에서 잘하셨으니까 뭐 시험 문제 같은 거 하면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항상 물어보는 게 true or false예요. 그죠? 맞냐 틀리냐 이걸 물어봐요. 서양은 기냐 아니냐 올바르냐 그렇지 않 그르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주역 같은 데도 보면 나오지만 항상 진정이냐 거짓이냐 그걸 물어보는데 진정이냐 위선이냐 이걸 따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잘 따지질 않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 자체를 규명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근데 저 사람이 저게 지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냐 아니면 위선이냐 이걸 항상 우리는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초코파이 보면은 우리 거의 초코파이 정자 써 있잖아요. 정자. 그러니까 항상 진정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 초코파이 리 이렇게 써놓지를 않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논리나 이성이나 이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감성도 굉장히 필요한데 너무 요즘 사람들은 논리나 이성 쪽으로만 이 칭찬을 둔 것 같아요. 너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너 이성적이다. 그러면 칭찬 들은 것 같고 너 왜 이렇게 감정적이니? 그러면 욕먹은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는 맞아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논리나 이성보다 더 중요한 더 기저에 있는 거 진짜 중요한 건 감정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쇼펜하우나 이런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감정이 한번 지위를 시작하면 이성은 발을 떨뚝거리면서 쫓아가기도 바쁘다고 이제 서구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해도 그렇잖아요. 뭐 지난 선거 예로 들어봤을 때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재명이랑 윤석열이 붙는다. 그랬을 때 이재명 윤석열이랑 내가 말 한마디 나눠보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차 한잔 해본 사람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뭐 공약을 뭐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은 많이 없죠. 대개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좋고. 보통 릴스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릴스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 느낌, 우리는 느낌을 너무 좀 근데 느낌이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 느낌을 마음의 소리. 너무 좀 과학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맞아. 과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감정이다 그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게 인이라는 거고 공감 능력이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에는 어떠한 과학적인 거랑 이성적인 거 문신을 하면은 믿고 걸러야 돼. 조시면은 믿고 걸러야 돼.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외부적인 어떠한 개념에서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뭐 범죄자들이 아니면은 조금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하네라고 만약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의 마음과 나의 직관 그건 이제 개념을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찾는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연결성이 뭔가 되게 사람들이 외부에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도 너무 많고 얘기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뭔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고도 성장을 했으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런 경제적인 과학적인 시설적인 팩트에 기반을 해서 하는 걸 최고로 쳐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동양 철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거 아예 반대잖아요. 내면의 길을 연결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나 어떡하지? 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내면의 연결성을 더 기르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면을 기르려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나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의 본성을 아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서구 사람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서양인들은 그 성격하고 기질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 동양은 그래요. 본연지성, 기질지성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지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본성이에요. 내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성질이 있잖아요. 뭐 좀 급하거나 느리거나 좀 센 사람도 있고 좀 유약한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성질이고 성격이라는 거는 이제 서구인들은 퍼스널리티라 그러잖아요. 이걸 기질이라고 서구인들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우리 동양에서 서구인들이 이제 본성을 기질이라 우리가 본성이라는 걸 서구인들이 기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질이라 그러는 걸 서양 사람들은 그걸 퍼스널리티라 그래요. 성격이라고.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본성이 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격이 인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계속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품이 생긴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타고난 성질이 좀 센 사람도 내가 뭐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게 그렇게 가는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중화가 돼가지고 성격은 또 잘 중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품은 굉장히 좀 멋진 인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제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격에 올인하려 그러는 좀 그런 물론 이제 환경과 이 인성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계속 본다고는 하지만 성격의 모든 게 성격으로 가잖아요. 요새는 MBTI도 다 성격 테스트고 모든 게 성격만 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타고난 것도 있고 본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기질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기품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우리 동양은 좀 같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 내 본성이 뭔 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급한 놈인지 아니면 내가 좀 느린 놈인지 아니면 내가 좀 뭐 이렇게 좀 강한 편인지 좀 아니면 좀 좀 약한 사람도 있어요. 좀 태생적으로 그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상처 뭐 개복치라 그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눈만 마주쳤는데 전치 몇 주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데 이거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거를 누가 가렸냐? 그럼 이게 이제 되게 사회가 부모가 선생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얘는 지 본성을 아직 지 스스로 고민도 해볼 때도 안 됐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얘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일부러 주입시킨 건 아니겠지만 너는 뭐 애가 좀 뭐 융통성이 없다, 뭐 고지식하다, 너는 뭐 할 게 딱 공무원밖에 없다, 뭐 너는 뭐 그러니까 얘는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애는 자기 본성을 자기가 궁금해 할 겨를도 없이 어떤 기준에 맞추려고 하게 되겠네요. 부모나 사회나 선생의 기준에 딱딱딱. 그러니까 라칸 같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게 내 욕망을 뭔지를 알아야 내 욕망을 욕망할 텐데 내 욕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니라 대다수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실 제가 정확하게 제 욕망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까 말씀하신 외부로 자꾸 쏠리는 게 유튜브 보니까 뭐 멋진 집 또 막 무슨 차 또 예쁜 뭐 잘생긴 그런 뭐 배우자나 아니면 연인 계속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내 욕망인지 아니면 유튜브가 보여주는 욕망인지 그걸 우리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카 같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네 욕망이 뭔지 알고 싶으면 너 조금 있다가 24시간 있다 네가 죽는다고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봐라. 그때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게 진짜 네 욕망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이데커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존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거는 되게 철학적으로 뭐 실존이라 그러면 이걸 막 대단한 뭐 철학적 시류인 것처럼 우리가 특히 철학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실존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현실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플라톤의 이데아라든지 무슨 천국이나 지옥이나 극락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목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살아가라 그 얘기죠. 현실에 있어라 제발. 그러니까 현실과 상식을 살아라 하는 게 이제 실존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뭐 이제 그 천국 지옥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미래를 살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끝내고 난 다음을 살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존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아침에도 내가 눈이 떠졌고 여전히 숨이 쉬어지고 또 뭐 아침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커피 한 잔 할 수 있고 저도 오늘 오면서 뭐 제가 뭐 하나 뭐 작은 마음이라도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못 한다 그러면 작은 마음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여기 와서 뭔가 또 이렇게 멋진 청년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를 찾으라 그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서 이따 끝나고 내가 나중에 돈 어떻게 벌어가지고 주식 어떻게 해가지고 언제 뭐 집으로 언제 청약 받아서 이사 가고 뭐 언제 결혼하는데 결혼 와이프 상대 누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발 지금 이 현실 그러니까 now and here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를 살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 서구 사람들은 이거를 거의 이제 뭐 하이데카 헤겔 와서야 이제 이 사르트라 그러잖아요. 본질이 예?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게.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그러니까 본질이란 말도 잘 알고 써야 되는 게 우리 동양은 그냥 동양에서 본질이라는 건 본 바탕을 본질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에서 본질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제갈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현상이고 따로 이데아에 어디 진짜 제갈건이가 있다. 이게 서양 사람들 논리잖아요. 그게 그 플라톤 이래로 계속 내려온 논리잖아요. 그런 건 깨 부숴야 된다 그거죠. 우리 동양인들은
오히려 오염이 됐다 그거죠. 그 전까지 우리는 항상 현실을 살았고 오늘 아침에 농사 짓고 소 키우고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다가 때 되면 죽었는데 뭐 천국 지옥 이런 거 관념 자체가 우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상제님 정도밖에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현실과 상식을 다만 그냥 일반적인 대다수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걸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이상을 쫓고 있고 누구도 실존은 안 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잖아요. 뭐 3D 직업이나 이런 것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라고 그런 거 해야만 안 된다는 이유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과 상식을 사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자주 하는 얘기 내용인데 뭔가 옵티멀 네. 가장 효율적인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적의. 최적. 그러니까 이게 최적의 경로를 자꾸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오늘을 최적으로 만들라 그러죠. 오늘 최적의 상태로 오늘을 살아라. 자꾸 최적의 경로를 모색하려 그러지 말고 그게 계획을 해도 그 계획대로 사실 우리 삶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인생이. 예. 너무 경쟁을 부추겨서 그런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살아왔죠. 저희 모두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그런 이게 어디서부터 그런 거 하면은 이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뭐 막 뭐 예습 뭐 몇 년 뭐 이게 그 마인드셋 자체가 뭐 내가 4학년인데 벌써 중3 수학 끝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앞당겨 가지고 지금 다 먼저 끝내놔야 되고 그래야지만 뭔가 오히려 그래야지만 같은 페이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뭐 대치동 뭐 이런 데서 살고 하면은 뭐 내가 뭐 초6인데 벌써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되는 거 생각해 가지고 뭐 경로를 짜가지고 벌써 그러면은 뭐 고1 뭐 미적분 해야 뭐 이런 게 되게 그냥 기본적인 그 마인드셋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게 그런 걸 잘 그게 너무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끌어다 가지고 먼저 이렇게 살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뭔가 내면을 키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은 뭘 좋아하고 나는 뭐에 대한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거에 대한 셀프 리플렉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벌써 뒤쳐졌는데 이 지금 내년 수학 아니면 뭐 중3 수학 안 하면은 난 벌써 뒤처진 사람이고 이게 너무 강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찰과 뭐 나의 그런 본질에 대한 고민 뭐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육체적인 거에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내가 어떠한 뭐 요가 포즈를 해야 내가 되게 기분이 좋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몸을 어떻게 정렬을 해야 내가 지금 되게 편안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뭔가 다 이렇게 해야지 남으로부터 지금 주입된 이 외적인 거로부터 뭔가 나한테 이렇게 찍힌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되게 야박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딱 그러다가 이제 20살 때 대학교를 만약에 이제 진학을 하고 하면은 그때 돼서 이제 이게 맞나? 그러니까 만약에 하다가 진짜 최상의 케이스로 해가지고 뭐 서울대 의대를 갔어. 그게 우리나라에서 뭐 0.001%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와보니까 의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내가 의사로서 어떠한 짊어져야 하는 무게나 이 사회로서의 뭔가 기대되는 그런 기대치라든지 이거에 대한 뭐 사명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의대를 진학하는 사람들이 나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어떠한 고찰을 해본 게 아니라 그냥 이 데스티네이션은 벌써 정해져 있고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로만 가는 거에 모든 삶을 쏟았다가 막상 거기에 갔을 때 굉장히 그 안타이 클라이맥틱한 이렇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입지라든지 모든 거는 이제 시큐어하고 내가 여기서 길만 걸으면 돼. 하지만 사실 의대가 갔을 때 제일 힘들잖아요. 거기서부터 사실 20년을 그렇게 해갖고 의대까지 밟았는데 의대를 와보니 더 힘든 거야. 레지던스까지 뭐 한 10년을 더 해야지만 내가 이제 진짜 의사가 될 수 있고 막 매일매일 외워야 되고 그거를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를 알았다면은 그럼 난 의사 말고 딴 거 할래라고 생각했을 사람들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그 고찰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20살 때 가서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돈은 막 우리가 가족으로 막 10억을 벌써 들였고 내가 이거에 대한 뭐 몇만 시간을 벌써 들인 상황에서 이제는 고찰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뭔가 실패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거대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그 불만족이 굉장히 차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게 이제 베스트 케이스고 그렇지 않은 베스트 경우에 케이스인 게 사람들 충격인데. 그런 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중위권 대학을 갔어. 거기 내가 원하는 과도 아니야. 근데 이게 갈 수 있는 입시에 내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등급의 최상이어서 거기에 어떻게 끼워 맞춰서 간 거야. 대학교 네임밸류 대비 내가 제일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 데를 가는 거지. 그것도 막 과도 가장 경쟁률 낮은 데로 해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를 해서 독일어를 배워 막. 그걸로 갔어.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거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는데 일단은 사회에서 주입된 뭐 1등, 1티어, 2티어, 3티어 요거에 끼워 맞춰서 간 거야. 그럴 때 얼마나 자괴감이 많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이게 20살 때 그냥 95%, 98%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패배를 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스카에 가야 돼. 최소 인서울은 가야지. 근데 저도 뭔가 이거에서 되게 약간 센스가 없었던 게 저는 이 입시 제도를 한국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네. 사실 우리가 뭔가 중앙대 아니면은 건국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약간 그냥 뭔가 중위권 대학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뭔가 실제로 입시나 입교를 보면은 상당히 상위권이란 말이에요. 최상위권의 좀 바로 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뭔가 그냥 중위권 대학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우리가 진짜 인정하는 대학교는 뭐 한 5개 돼요. 한국에 대학교가 몇 개나 있는데 그러면은 그 5개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20살이나 어린 나이에서부터 벌써 이 레이스에서 지고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삶이 엄청 긴데 뭔가 거기서 이미 인생은 딱 정해졌어. 야 너는 이제 한 3위권 삶이야. 또는 4위권 삶이야.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니까 뭔가 수능 같은 데서 잘못 보면은 그 날에 뭔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지금 정말 중요한 표현 하나 저한테 꽂혔던 게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일직선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0.000 몇 초 차이로 1, 2, 3등은 갈리잖아요. 그거는. 그건 수능 똑같은 거잖아요. 뭐 표준 점수, 원점수 해가지고 0점 몇 점까지는 모르겠지만 1, 2점 차이로 이제 한두 문제 차이. 네, 한두 문제 차이로 정말 갈리는 거잖아요. 뭐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못 가는 대학. 근데 뭐 입시 그렇다고 입시 제도나 뭐 이제 이런 건 제도권 교육의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고치는 건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시간도 걸리고 여러 사람의 합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시적인 거는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돌려봐야 될 텐데 자꾸 개인으로 이렇게 좀 수렴을 해나가야 될 텐데 만약에 이제 노자 같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형 구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일직선상의 그 운동장에 일직선으로 된 그런 레이스장이 아니라 원형 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죠. 야, 니들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한번 뛰어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각자의 방향에서 다 1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노자의 주장은. 그리고 노자가 말하는 거는 노자 사상 중에서 제일 좀 핵심적인 게 부쟁이거든요. 부쟁. 그러니까 다투지 말자 그거예요. 다투지 말자. 그러니까 물 같은 것도 노자 말한 상선약수라는 게 물이라는 게 여러 속성이 있지만 물은 다투질 않는다는 거죠. 가다 장애물이 있으면 비켜가고 그다음에 어느 그릇에나 날 맞춰주고 누가 와서 나한테 좀 술 취한 놈이 와서 오줌 싸고 뭐 침 뱉고 그래도 물이 거기다 대고 뭐 화내고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냥 지 스스로 정화하고 이제 이런 게 물의 속성이니까 노자가 굉장히 물을 정말 최상의 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물을 좋아하잖아요, 노자가. 근데 그랬을 때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두 선생님 말씀하신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동의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서울대 많은 실제로 학생들이 서울대 아직도 서울대 의대 못 가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그걸 목표로 그게 인생의 목표. 서울대 의대 가는 거. 못 가면 지방대 의대. 근데 무조건 의대는 가야 되고. 근데 그게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부모로서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길이니까.
먹고 살고 내가 이제 그 먹고 사는 것도 이제 막 힘들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근데 의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마 안 해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개인 병원은 몰라도 대학병원 같은 경우 정말 힘들죠. 그죠? 뭐 내가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제대로 뭐 씻지도 못하고 뭐 특히 또 분과별로 이제 뭐 이국종 교수님 그런 분들은 너무 뭐 거의 내 생활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상,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상이잖아요. 실상,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머릿속에는 계속 뭐가 있는 거냐면 의사만 되면 이제 나는 페라리 몰고 돈 좀 벌어가지고 이제 뭐 성형외과라도 차리면 페라리 몰고 다니면서 이제 옆에 예쁜 여자 태우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그 삶을 꿈꾸면서 얘들을 그 의대를 가라고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럼 실상을 알려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되면 개인 네가 생활 없다. 네, 레지던트 될 때까지 그 다음에 그것도 10년이 걸릴 거고 그다음 이 학제 자체도 길잖아요.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네가 그래도 뭔가 뭐 사명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대단한 사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결혼을 시킬 때도 저도 이제 결혼을 한지 지금 결혼 이제 3년 차 돼서 이제 아기가 20개월인데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힘듦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부모 교육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결혼까지는 어떻게 했다 치든 자식을 만약에 이제 가지게 됐다 그러면 자식이 뱃속에 있을 때 부모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속된 말로 하면 니들이 이제 좋댔다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은 교육인데 정말 앞으로 힘들어질 거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준비를 시킨다 그 얘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깡따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애 낳으면 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애 키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애가 지가 알아서 크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애를 부모가 된 사람하고 전혀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된 사람하고는 그거는 이제 모두가 불행해지냐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가냐 이건 이제 여러 사람의 삶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사고 쳐서 결혼하지 말라고 옛날 뭐 어른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게 뭐 남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뭐 거기서 손가락질 받고 이런 걸 다 떠나가 요새 그런 세상도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그러면 급작스럽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오게 되니까 책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거는 동양에서 성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 성인. 네, 성인 이룰 성자에 사람 인자니까 성인이라는 건 사람이 됐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내가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기능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걸 성인이라 그러는 건데 성인의 나이가 20살 됐 뭐 민증 나오고 그런 분들은 많이 있지만 진짜 성인이라고 자신 있게 나도 얘기할 수 있고 남들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건 책임에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면서 아이 대치동에서 내가 부모고 자식 나가지고 학원 뺑뺑이를 돌리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든 뭐 1,000만 원짜리 돈 있으면 학원 보내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갖다가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자식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책임의 소재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적어도 정말 이 학생들이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가 의사가 아니면 옛날 뭐 판검사였지만 요새는 또 이제 기승전 무조건 다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안 되면 그거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가하는 폭력이잖아요. 너무나 큰. 그 너무 불쌍해지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의사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대학 아까 뭐 건대나 중대나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저는 딴 건 모르겠지만 건대나 중대 가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천재여야 돼. 진짜 웬만하면 상위 정말 몇 프로 안에 들 정도로 걔들은 조금 운이 따라주고 조금 더 시간 투자하고 그랬으면은 서울대 연고대 갈 애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제 몇 개 차이. 문제 몇 개 차이. 내가 모르는 게 나와서 내가 찍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틀렸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맞아. 아주 간발의 차이인데 어떻게 볼 때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나 연고대가 꼭 아니더라도 어디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대학 서열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왜 그런 자존감을 한 번도 우리 어른들은 심어줄 생각을 못했나. 그 대학이 어디든 네가 있는 데가 지금 거기가 최고로 좋은 대학이다. 이유는
네가 있으니까 지금 네가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거를 셀프 이스팀을 좀 심어줬으면 얼마나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서로 헐뜯거나 남을 끌어내리려 그러든가 책임지는 미워하지 사회가 않아도 되고. 되고 서로 책임지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기도 좋잖아요. 마음 편하게 책임질 수 있잖아요. 내가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고 근데 여기가 내 종착지고 근데 여기서 내가 실패한 거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 최고가 됐고 그럼 이제 또 뭔가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게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너무 슬프죠. 그거를 평생 갖고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우리 부모가 날 서울대 연고대 보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못 가졌다는 그 자책과 거기서부터 오는 실패감과 나는 패배주의를 3등급 인간이야. 평생을 갖고 간다니까 그 That's 사람들이. crazy. 그러니까 그거는 못할 짓이죠. 그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시험인데. 네.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험인데. 거잖아요. 사실 네. 그거는. 그리고 왜 꼭 대학에 좀 막말로 꼭 왜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대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전공을 찾아서 내가 뭔가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뭘 할 정확한 뚜렷한 뭐 의식이 목적의식이 있다든지 그럴 때 배우려고 가는 가는 게 건데. 대학이고 큰 배움이란 뜻이잖아요. 대학이라는 거는 가가지고 이제 사회생활도 배우고 뭐 물론 여러 가지를 배우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내가 어떤 뭐 꼭 대학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뭐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걸 그렇게 목숨 걸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요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나라가 좀 동의합니다.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돼서 연장전으로 넘어가시죠. 네네. 연장전 좋아요. 네. 그럼 예.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 더 1시간 더 뜨거운 대화를 원하신다면 엔젤 구독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넘어가시죠. 네. 바로 이어갑시다. 으이씨.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